이제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말한 것처럼 과연 조합원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계속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를 과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존재하지 못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산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별 내에서도 정규직 안에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이 비정규직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큰 노동조합 틀 안에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했을 때 정규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조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묵인하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자체가 자본하고 관계에서 단협의 틀에 묶이게 되면서 끊임없이 1년 하게 되면 그 단협 체결하고 임금 인상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하나의 단위 사업장 안에서의 노동조합 자체도 거의 자판기 노조화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조합비를 내고 상층부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가다 보니까 관료주의가 더 관료화가 더 심화되고,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양적으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해야 될 투쟁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당하고도 연동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밖에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부분이 있고, 당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 또 운영을 하면서 노동조합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아주 관계 설정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동에 대한 전망을 갖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혁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전을 갖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의견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정교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직 자체도 학교 내에 있으니까 같이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지도 못한 오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해줘야 되는 몫인데, 노동조합에서 그 몫을 그럴까요? 노동조합에 그럴 건가요? 어쨌든 노동조합의 고유의 몫이죠. 왜냐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틀에서 풀어가야 되는, 물론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인 정치투쟁 연결해야 되지만 각각의 그 하나의 그 사업장 내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풀어져야 이 부분들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연계해서 정치투쟁을 할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갈등 구조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자들한테 니네 기종노조냐, 똑같은 조합인데 니네 그 정도 월급 받는데 왜 그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 정규직에서 볼 때 너네 비정규직인지 알고 들어오지 않았어? 이런 것이 갈등이 존재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자체도 풀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으로 연결되고 연대투쟁과 함께 큰 하나의 자본과의 싸움을 준비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고 너무 답답하다.
생각이죠. 예. 듣던 오늘이 국제 노동운동이니까 네네. 요건 의견으로 하고 질문보다는 어쨌든 발표한 관련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세기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하나 단계를 하라 그랬지만 그 사실 개소리라고.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DNA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숙련 노동자들이 원래 길드에서 넘어왔잖아요. 응? 자체 길드는 아니지만 그 숙련 노동자들이 자기 기술이 자기 무게야. 근데 사업장에서 그래서 이 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뭘 했냐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자기 동의 없이 비숙련자들을 쓴다? No.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응?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크래프트 유니언하고 트레이드 사이에 엄청나게 싸운 거야. 이 사람들 이미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해서 정조직을 만들지 거기에 숙련이 자기들이 봤을 때 레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가 소수가 되는 데 반대하기 때문에 노조 안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숙련 노동자들의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200년 전에 노조 운동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인더스트리얼 유니온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크래프트한테 당했던 애들이 트레이드 애들이 또 이제 짱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트레이드도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노동자의 반성기가 이제 발전기 오는 게 1890년대인데 이때 이제 그 주도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93년에 대표 누구냐면 항만 노동자. 그러니까 런던이 세계 중심이니까 항만에 부두 노동자들이 이제 몇만 명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회사처럼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지. 안 돼 있는데 이제 쉽게 하면 낮은 팔에 가서 일하고 못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임금을 안 주니까 그 옆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련해서도 뭐 말하자면 지금 그 지게차 안에도 지게차 운전사들이 있어. 그리고 얘들은 그 안에서 노동 귀족이야.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도 일도 숙련도가 생기니까 좀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숙련 입장에서는 반숙련하고 노동자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쪽수를 밀어버리는 거죠. 파업을 들어가. 그러니까 파업에 반대하지. 쟤들 파업 들어온다 월급 못 받는다. 그렇지. 근데 이게 워낙 쪽수를 밀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가 결국은 항만 노조의 한 섹터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제. 처음부터 좋아하고 이들이 이제 주도했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근대적 노동조합 운동은 1890년대에 뉴 유니언,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만, 철도, 이런, 그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삼각동맹을 결성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제가 흔들흔들. 런던 경제가 나가리 될 정도로까지 되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영국 노동운동에 이제 그러니까 쟤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이제 길이 열린 거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형식만 틀리지. 그랬을 때 이제 그 정규직 문제, 마시직 문제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답이 있냐면 답이 없어. 없잖아요. 있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규직한테 도덕적인 호소밖에 없어. 같은 노조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은 건수나 있으면 안 받아주려고 그래. 받아주게 되는 그것도 뭐냐면 실제로 비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건 없는데
실제로 손해보지는 없고 들어와서 노조가 강화돼서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확장하면은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소스리 쿠션이야. 응? 제가 들어오는 원 쿠션이야. 어? 이런 거예요. 원 쿠션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좌파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도덕적으로 노조는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그렇다고 쉬운 설득이 아니라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더 아까 이제 당 문제는 굉장히 또 연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조는 그냥 두게 되면 노조하고 당 간의 관계가 이제 그 애증의 관계인데 애증의 관계야. 왜냐하면 처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 노조를 갖다 그 사회주의 탄압부시 다 불법화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앞에 당이 하나 있으니까 쓱 이제 그 길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탄압할 때 당부터 탄압하니까 조금 덜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합법화 되고 할 때 이제 당이 사업을 하면서 노조 해도 돼 해서 노조를 키워줬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 돼서는 그러니까 아까 표 보면 1890년까지 독일에 노조가 없어. 거의 이제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교육협회로 했다가 주가 당이고 그 당과 노조가 그렇게 확 분화가 이제 안 돼 있는 시기에 이제 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당이 사회주의 깃발을 딱 꽂고 있으니까 노조도 그냥 다 사회주의야. 됐던 게 이제 독일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딱 터지면서 안에 싸판이 붙기 시작한 거지. 전쟁 문제로.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노조하고 당의 그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갈등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그 소위 계량주의의 뿌리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할 때 비정식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이제 지도부 배신 태제야. 지도부가 말로는 사회주의로 해놓고서 사회주의 원칙을 배신한 다음에 이제 자구랑 붙어먹었다는 이 논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말로는 우리는 전쟁 반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논쟁까지 했어. 인터내셔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총파업을 해가지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까지 결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쌩을 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한 건 이제 맞는데 이제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정규직원의 비정 문제를 갖다가 그 경제 논리로만 하면 설득이 답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이거야 이제 뭐냐면 근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갖다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귀족노조다. 귀족노조고 정말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가지고 공격이 딱 사회적 이슈가 돼. 그러면 정규직 노조가 딱 가만히 있지. 하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지만 끄떡끄떡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체 메커니즘에서는 작동 안 하지만 그 둘러싸인 환경적 요소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든 거는 왜 언론의 예를 들었냐면 정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당이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적 문제 제기하고 끌어나가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될 때는 이런 문제 비교적 쉽게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되지. 예? 하는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이게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어. 그러면 노조가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어떻게 해결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당과 정치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언론에 삐대는 거야. 그러면 언론에 삐대가지고 그래도 운 좋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순간에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합쳐놓고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조 내에서 보게 되면 몇몇 꼴통들이 안 돼하고 하면은 설득을 못 하잖아. 몇몇 애들이 또 요즘 같은 경우 또 MZ 애들이 나 손해보기 싫어하고 쌩 닦아버리면 설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이 답이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좌파경론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같이 살길 찾아가고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래야 지금 답이 없이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방금 한 부분은 이제 숙련 노동자가 비숙련 노동자에서 축출당하고 또 여성 노동자가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장기적인 노동운동에서 생산성 문제로 봐야 돼. 생산력의 변화의 문제. 즉, 기계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숙련 노동자는 축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두 번째는 육체 노동, 힘든 육체 노동이 사라지게 되면서 남성 노동보다는 여성 노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에서 남성 노동이 축출당하는, 더 싸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장시간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한 곳에 모여서 공장에서 집단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노동에 유연하는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나는 8시간이나 4시간 만에 일하고 3시간 했다. 노동에 유연화는 당연히 요구되는데 문제는 그 노동의 유연화의 주도권, 정책 결정권을 노동자가 가져야 되는데 자본가가 가짐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방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화를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노동의 유연화는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저기 질문, 의견, 이양돈 씨. 이게 주제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조건 주제 맞아. 저는 다 좋아. 질문, 의견. 보수화되어 있는 이 노동자 정말 이게 노조든 비노조든 이 노동자가 보수화되고 있는 과정, 지금 정말 이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선거판이잖아요. 근데 돈 100억, 1000억 지키려고 보수화되어 있는 기존의 자본가하고 이 3억짜리 이제 자기 아파트가 이제 생기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보수화되고 있는 노동자들. 그래서 어떤 선거나 무엇을 행할 때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갈라져 버리고, 그런데 그 원인을 정말 이게 파악하는 데 이 접근 방식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돼요. 보수화, 노동자 보수화. 네. 의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니다. 짧게. 그러니까 이게 300년의 역사와 세계사에 맞물려왔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결정,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국가 정책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반대한다, 노동조합 변천을 그러면 지금 여기 민주노총에서 인플레이션 문제 있고 임금 생겨도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영국같이 이제 노조가 1000만 단위고, 그다음 걔들이 국가 정책 교육에 들어가면 그 한마디에 의해서 다음을 뒤집어지는 거야. 노조가 이제 움직여서 그러면 이러저러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이런 힘의 차이지. 힘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겨우 이제 인정 받은 거야. 인정 받았는데 이제 이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사회적 협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 본질적으로. 노사협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서 협력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본이 진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도 알잖아. 자기가 자본이 용인해줘서 이제 노조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현대자동차 만약 특권이지. 다른데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한번 싸운 다음에 조직은 간당간당하다는 걸 스스로 다 알아. 파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철도 같은 경우 파업 못 하잖아. 한다고 뻥칸 날리고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 조직이 조합원들 다 일시에 딱 파업 들어가서 진짜
때려받고 이런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 다 알고 하는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서로 속이는 거지, 서로 속이는 게 이제 되면 옆으로 다 퍼지게 돼 있는 거야. 다 알아. 응?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판기들은 뭐냐면 딱 그러니까 좀 속되게 얘기하면 거지 동작할 정도로만 조합해 주면서 안전판 중에 하나로 이제 쓰는 거지 실제로 이제 안 하는 거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의존은 무엇인가 돌아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좌파들은 이제 소위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계급의 힘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정규직 문제도 노조와 간의 관계에서 응? 노동이 진짜 힘이 있으면 진짜 힘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고 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노동에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알기 때문에 그 없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의 혜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제 그런 이제 보수화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우리 계급투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혁명 때는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가서 배 밖으로 나와서 이 소리 저리 다 하는 거고, 나를 쫓아와서 또 부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 근데 항상 그런 그 기동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취적으로 오게 되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뭐, 유럽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만인 대우가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계급투쟁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계급투쟁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레닌이 얘기했던 그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의식을 갖고 있지, 계급의식, 혁명의식 안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빼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거나 감성적 호소 빼놓고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 아무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야. 근데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 얄팍한 거거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은 그냥 그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설마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설마.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아까 그 히틀러 때 그걸 당한 거야. 그걸 잘 봐야 되는 게 히틀러 설마 그러다가 당한 거 아닐 거야. 그랬을 때 노동조합들이 이제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억해야 돼. 근데 역성부를 안 하니까 대충 물러나거든. 그때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 잡고 난 다음에 공산당부터 불법화했어. 그렇지. 그럼 서민당 해. 그러니까 노동조합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정치 조직이 아니겠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응? 그런 다음에 심지어 서민당도 해산되기 전에 그때 5월 1일 메이데이가 있었어. 메이데이가 있으니까 마치 입맛에 맞춰갖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우리가 그 국가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노동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행사를 했어. 근데 다음날 히틀러가 5월 2일 날 노조 불법에서 마치 애들이 전국의 노조 사무실 다 쳐들어가가지고 간부들 두드려 패고 강도 보내고 재산 몰수하고 해서 싹 날려버린 거야. 설마 당한 거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그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계급 의식과 혁명주의 강조했던 그 소위 좌파들이 그럼 다 잘했냐? 그러니까 입장이 맞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실로 발휘하는 건 다른 문제라. 나는 입장이 맞았어, 내 입장이 맞았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거기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들이 대충 그런 식으로 많이 기술이 돼 있다는 거죠. 맞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선배님 저기 할게요. 아까 그 노동운동에 얘기했었는데, 원래 노동운동이 반체제 운동으로서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크게 보면 권익보호운동은
노동조합으로 제도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파업기금을 하기 위해서 파업 때문에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상부상조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한 노동운동에 있었고, 또 사회변혁운동도 그건 당으로 갔고, 이게 다 노동운동인데 제도화되면서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으로만 지금 축소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에서는 이제 산별해서 내셔널 션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노동단체, 우리 같은 푸닉스 이런 데도 이제 노동조합 운동, 내셔널 선택 같이 들어가서 그건 되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당과 노조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해봤어. 근데 소위 파업, 협동조합, 상부구조라는 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원래 우리나라도 같이 갔는데 법으로 금지시켰거든, 이제 그때 못하게끔. 자본의 탈압이. 근데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해외 성공 사례, 결합된 상태의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노조 중에. 그런데. 그것도 이게 없지. 없죠. 제도화되면서 그걸 다 아니, 근데 이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핵동력 대표적으로 한살림하고 와이프인데, 이제 나는 이 새끼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사기꾼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 장사꾼인데 운동 팔아먹고, 운동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촛불 때 또 정상을 좀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친 게 뭐냐면, 걔들이 이제 가는 중상차분들 팔아오는 샘플들이 이제 하나는 몬드라는 거고, 몬드라는 자기들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생산자 모델이야. 생산자 모델이고, 그 다음에 몬드라고 가능했던 거는 바스크 민족주의야. 협동조합 자체 모델이라기보다는. 거기 바스크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스페인 중앙정부하고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스크 민족주의가 준 사회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 근거고, 그다음에 이태리 사례 같은 경우는 이태리 역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건 전부 다 공산당계 협동조합이야. 볼로네 같은 경우는 레드시티야.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이 없어졌으니까 바뀌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볼로네는 공산당 당원 아니면 시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런 데야. 그런 데서 이제 당, 지자체 해서 이제 협동조합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노동조합이 셋으로 갈라져 있다 그랬죠. 협동조합 갈라져 있어. 그럼 협동조합이 있으면 공산당 협동조합도 있고 가톨릭 협동조합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치 탈정치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협동의 원리를 좋게 얘기해가지고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 착시 효과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자기 장사에다 팔아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공산당계가 이제 살아남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운동성이 있냐 그랬을 때는 거기도 노조도 뭐 지 알아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노조 출신이고 자기 뭐 공산당은 앞서졌더라도 자기가 좌파면 공산당계에 혼자 가지, 이런 이제 사회적인 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랑 관계없이 돌아가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들도 이제 여전히 이제 협동조합으로서 보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마치 잘 되고 있는 모델인 것처럼 사기를 친다는 거죠. 정치를 빼는 거 하고 생존을 위해서 허덕거리는데 그거 빼고서 사기를 친다는 얘기가 있다. 네.